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5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실시한 불신 검문과 압수수색 중 약 4분의 1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임스퀘어역 등 세계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기호 1번 김광석 후보가 뉴욕 한인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기 원한다며 한인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상실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최소 11개 주에서 50만 명 이상이 자격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 관련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플로리다와 알칸소주,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등 11개 주에서 최소 56만 5,842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들 11개 주에는 버지니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등도 포함이 됐으나 아직 뉴욕, 뉴저지, 커네리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경 보수로 선회한 플로리다주에서 25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었으며 알칸소주가 7만 3천 명, 인디애나주가 5만 3천 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직후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격 자동 연장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3월 말 이 조치가 끝나면서 각 주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정밀 자격 심사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도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부터 메디케이드 갱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최소 수십만 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2분기 동안 뉴욕시경이 실시한 불심 검문과 압수수색 중 약 4분의 1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 내 연방정부가 파견한 밀란 데너스틴 감사관이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즉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찰 직무 수행 중 촬영된 180사건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5건, 24%가 합당한 이유가 없는 불신 검문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데너스틴 감사관은 뉴욕시 경찰들에 대한 훈련과 실무 경험 등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신체 수색 등에 대한 규정 준수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불신 검문을 당했고 몸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취임한 뒤 야심차게 신설한 사복경찰대 역시 법 집행에 있어 규정 등을 무시하는 등 적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너스틴 감사관은 지난 2020년 부당한 불신 검문 등은 전체 15%에 불과했지만 약 2년이 채 안 돼 24%로 9%포인트 상승했으며 불신 검문 124건 중 약 3분의 1이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데너스틴 감사관은 뉴욕시경에 30일 이내에 경찰들의 법규 준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앞으로 몇 달 내에 타임스퀘어역 등 세계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관광객과 직장인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타임스퀘어역 7번 전철 플랫폼, 엘로선 3에비뉴역 플랫폼, 서핀 블러바드 알처 에비뉴, JFK 공항역 2노선 등 3개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 타임스퀘어역에서 밀치기 범죄로 희생된 미셸 고 사건 후 1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스크린도어 시범 설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팬데믹 이후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노숙자나 정신질환자들이 선로로 진입하는 사고가 상당수 발생했고,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시범 설치에는 약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뉴욕시 전철역 구조상 스크린도어 설치가 쉽지 않고 차량도 오래돼 스크린도어와 연계해 문을 여닫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일 실시되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기호 1번 김광석 후보가 뉴욕 한인회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기 원한다며 한인들의 한 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1번 김광석 후보는 오늘 본 방송사를 방문하고 뉴욕 한인회가 비영리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한인회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뉴욕 한인회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당선이 된다면 2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한인회를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봉사한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뉴욕 한인회가 봉사와 정치적인 기능을 합법적으로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꼭 정치적인 성격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에 굳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한 기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봉사의 역할도 하고 정치적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또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방향이 잘 설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봉사단체로서의 아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한인회 정관도 좀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 후보는 이사회를 대폭 확대해서 이사회가 독립성과 결정권을 갖고 한인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인회 재원을 개인, 재단과 기업, 정부 그랜트 등 세 곳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가 자기네의 그 오퍼레이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권 신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한인들의 목소리나 그 어떤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페더럴 펀딩도 끌어올 수 있고, 그럼 그 단체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좀 전체적인 의미에서 펀딩도 필요해요. 그 캐그니의 오운 오퍼레이션 말고, 그래서 한인 사회가 좀 더 펀딩 스트럭처가 좀 강해져야 돼요. 그런 거는 한인회가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스테이트 페더럴 쪽은 그런 그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받게 하고. 김 후보는 뉴욕 한인회가 미 전역에 있는 한인회와 연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인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인회가 좋은 토대를 굳히면서 동시에 젊은 한인 2세들도 영입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데는 제가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쪽 분야에 한 30년 일을 했고 또 그렇게 결론도 나쁘진 않아요. 제 2세도 많이 교육해봤고 그래서 경험과 어떤 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되니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토대를 만들면서 2세들도 동참하게 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시간적으로 훨씬 빠를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할 때 훨씬 편하죠.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1일 일요일 뉴욕과 뉴저지 11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뉴욕시가 주정부 지원금을 통해 지역 농장으로부터 학교 급식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뉴욕주 교육부가 할당한 지역 농장 보조금을 통해 840만 달러를 받았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지역 농장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학교 급식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교육부와 미 농무부 간의 협정으로 학교와 지역 내 생산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학교 급식의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 농장과 상인들을 식별해 이들이 더욱 쉽게 학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뱅크스 시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학교 급식을 조달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치킨 텐더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이 발견된 가운데 공급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교육부 학교 지원 서비스 사무실장이었던 에릭 골드스타인이 텍사스 소재 육류 공급업체인 소마푸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앞서 앤드류 그룹인 브루클린 연방검사는 지난달 26일 학생들과 직원들이 치킨 텐더에서 뼈와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을 발견해 불평했고 이들 중 한 명은 식사 중 이물질이 목에 걸려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룹인 검사는 소마푸드를 소유한 이들이 교육부의 음식을 납품하기 원했고 이에 따라 골드스타인에게 뒷돈을 쥐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드스타인은 소마푸드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부터 약 2,000개의 뉴욕시 공립학교에 음식을 납품했습니다. 소마푸드의 소유주들은 갈취와 뇌물 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골드스타인 또한 갈취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죄가 입증된다면 각각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바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쉽게 공화당 공천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어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출마 서류를 제출했고 내일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더그 버건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에 앞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팀 스캇 연방 상원 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에사 허친스 전 알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맥 라마스와미 등이 출마 선언을 했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공화당 경선 후보가 많을수록 반트럼프 표가 나눠지면서 트럼프가 고정표 덕분에 쉽게 당선될 수 있다고 보고 흡족해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공화당 후보가 난립한 덕분에 35%의 비교적 낮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불출마를 선언한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대부분이 실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가을 뉴욕시 특목고에 입학하는 학생 중 아시안 학생이 절반 이상이며 뉴욕시 대표적인 특목고인 스타이븐슨트는 아시안 학생이 64%를 넘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올가을 뉴욕시 특목고에 진학하는 합격자 중 아시안이 53.3%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52.5%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인은 27.0%로 두 번째로 많았고 히스패닉이 6.7%, 흑인은 3.0%에 불과했고 기타가 5.7%, 혼혈이 3.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스타이븐슨 고교는 합격자의 64.2%가 아시안 학생으로 확인됐으며 히스패닉 학생은 20명으로 2.6%, 흑인은 7명으로 0.9%에 그쳤습니다. 또 특목고 시험 응시자는 2만 6천 명이며 이 중 약 4천 명이 합격해 25.4%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응시자 중 아시안 학생이 8,300여 명으로 전체 32.1%에 달했고 2,128명이 합격해 25.6%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백인 합격률은 23.8%, 히스패닉 2.9%, 흑인은 2.4%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특목고는 뉴욕 주법에 따라 시험 성적 상위자부터 스타이븐슨 브롱스 사이언스, 브루클린 텍 등의 순으로 배정됩니다. 미국인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은 30세, 여성은 28세로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연구 결과 2022년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29살로 남성은 30세, 여성은 28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1960년대 평균 결혼 연령이 20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늦어진 것입니다. 1960년대 남성은 22.8세, 여성은 20.3세였고 1990년대는 남성이 26.1세, 여성이 23.9세였으며 2010년 남성은 28.2세, 여성은 26.1세였습니다. 또 21세 이전에 결혼한 남녀는 1980년 미 전체 결혼 인구의 3분의 1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6%로 줄었고 25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전체 결혼 인구의 약 3분의 2에 달했지만 2021년 22%로 낮아졌습니다. 매년 결혼 연령이 올라가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고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부모와 함께 사는 25세에서 34세 성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오젬픽이 품귀 현상을 빚자 일부 소비자들이 원료 물질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다이어트 약 오젬픽에 대한 수요가 급증,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이 원료 물질인 세마글루티드 용액을 대거 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마글루티드 용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이어트 약으로 극찬했던 위고비의 원료 물질이며 오젬픽의 원료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FDA는 세마글루티드 복합물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복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FDA는 세마글루티드는 당뇨나 비만 치료제로 승인된 약품이지만 세마글루티드 복합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품질 등을 분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젬픽을 만든 제약회사도 세마글루티드 복합물이 오젬픽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금을 20%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3개 기관이 빠르면 이달 내에 대형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 상향 조정하는 자본 건전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본금 상향 조정 비율은 은행의 규모와 은행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메가뱅크의 자본금 기준이 가장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은행의 자본금 기준이 강화되면 은행은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며 은행의 대출도 축소하는 등 결국 고객들도 부담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본 건전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 등 중견은행 3개가 파산하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연합체인 금융서비스포럼은 자본금 상향 조정 등의 조치는 은행과 대출자 모두에게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알트라타는 2023 억만장자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억만장자가 2021년보다 3.5% 줄어든 3,1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 집계상 억만장자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억만장자의 지난해 순자산 규모도 5.5% 축소돼 11조 1,000억 달러로 감소폭은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55명으로 억만장자가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7명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보다는 11%나 줄었습니다. 또 독일 173명, 영국 114명, 인도 113명 등이며 상위 15개국 중 6위인 러시아와 13위 싱가포르만 억만장자가 늘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이 112명, 샌프란시스코 84명, 모스크바 76명, 런던 7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현금 140만 달러와 다이아몬드 등을 받고 미국 정부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2001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 FBI 요원 로버트 한센이 어제 콜로라도의 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좌우창평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1시 반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우버를 타려던 한인 추정 커플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어제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가 결국 추락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은 경비행기 조종사가 기내 압력 저하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달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교통 위반 티켓 13,471건을 발부했으며 이 중 과속 위반 벌금 티켓이 3,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도 3,000건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정부 산하 30개 공공기관이 공무원 노조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최대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애플 워치 이후 9년 만에 복합 현실 헤드셋 신제품 비전 프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고급 한식당 아토믹스를 운영하는 박정현 셰프가 요식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의 뉴욕 지역 최고 요리사에 선정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8시 24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성.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 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알립니다. 맨해튼 투표소,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퀸즈 투표소, 플러싱 대동현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뉴욕 장로교회, 뉴저지 투표소, 포트리 한남 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 롱아일랜드 투표소,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 투표소, 만백성교회, 웨체스터 투표소, 스카스테일 어치브 태권도장 및 체육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해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일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